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1급 제86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주식회사 세금의 자본 항목은 자본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자기 주식 1000주, 액면금액은 주당 500원, 요거를 주당 600원에 취득해서 500주는 주당 700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500주는 소각한 경우 증감 등 변동 사항이 없는 자본 항목은 무엇일까? 분개해보면 되겠네요. 차변, 대변. 자, 자기 주식 취득했답니다. 자, 얼마요? 600원 곱하기 1000주 60만원 현금 주고 구입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리고 500주는 매각했답니다. 천주 중에서 500주랍니다. 그러면 30만원 되겠네. 자, 돈 얼마 받고요? 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할까요? 700원에. 그럼 500 곱하기 700 하면 35만원 나옵니다. 30만원짜리를 35만원에 팔았으니까 5만원 이익 봤다, 그지? 이거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부르고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 30만 원은요. 소각했답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감소한다, 그지? 자본금 계정은 철저하게 액면금액으로 기록한다, 그지? 500원 곱하기 500주 25만원 될 것이고, 그러면 차변 쪽에 5만원만큼 감자 차손이 기록될 겁니다. 액면금액으로 봤을 때 액면금액으로 봤을 때 25만원짜리 주식을 없애면서 돈은 엄청 많이 준 개념이다 이겁니다. 30만원. 그래서 손해보았다라는 의미에서 감자차손으로 차변 기록하고, 다만 감자차손은 자본 조정으로 기록되더라. 됐죠? 자, 이렇게 분개해보았고요. 자, 변동사항이 없는 거 찾아보자입니다. 자기 주식이라는 거 자본 조정이다, 그지? 자본 조정. 증가 감소했고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거는 자본 잉여금이다, 그지? 증가했고, 감자 차손이라는 거 자본 조정에 해당한다, 그지? 증감했다 이겁니다. 증가 감소가 있었다. 따라서 그리고 자본금이라는 것도 증가 감소해 있었다. 그래서 요런 거 등장했고, 요런 거 등장했고, 요런 거 등장했거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2번. 다음의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 중 잘못된 것은? 1번.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에 매입 수수료나 이전 비용 등의 거래 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맞겠다, 그죠? 원칙적인 처리다 이겁니다. 취득 부대 비용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2번.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액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손실 과목으로 자본 항목,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한다. 맞다, 그지?
3번 매도 가능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손실 잔액을 먼저 상계시킨 다음 투자자산 처분이익 손실, 즉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다, 그지? 그죠? 요 계정 과목 또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처분 손실 요 계정 과목으로 인식한다. 맞다, 그지?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없앨 때 그에 딸려 있는 꼬리표 평가 손익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과목이니까 이것도 없앤 다음에 처분 손익을 계산하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맞다, 그죠? 그래서 1, 2, 3번 맞으니까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1번, 2번, 3번 지문 분석해 보았고 4번이 정답일 것이다. 매도 가능 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평가하여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해당 손상차손은 자본 항목으로 분류한다.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손상차손은 우리가 공부한 적 없는데, 그지? 일반 기업의 기준에 보면 이런 규정도 있답니다. 그거를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출제한 거다. 요 지문이 틀렸고요. 뭐가 틀렸냐면 굳이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손상차손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 지문이 틀렸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손상차손 공부했잖아, 그지? 유형자산이 있을 때 혹시 손상되지 않았는지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닌지 항상 매기 말에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 공부했습니다. 그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도 혹시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고려하자라는 의미고요. 손상차손이 있을 때는 그거 뭘로 분류합니까? 유형자산 손상차손 때 그 뭘로?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했다 이겁니다. 비용이다 이거지. 그런데 요 규정을 요 지문을 보니까 손상차손을 뭘로? 비용이 아니고 자본 항목으로 분류한다고 했잖아, 그지? 요게 틀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도 손상차손이 혹시 있으면 뭘로? 비용으로 처리하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이 지문 굳이 공부 안 했어도 충분히 답은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지문 등장했으니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됐죠? 자, 손상차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왜 인식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평가를 맨날 매기마다 하는데 평가는 사실은 주식의 경우 주가가 계속 바뀌잖아, 그지? 주가 변동분에 대해서 평가 손익을 사실 인식하는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이런 의미겠지. 내가 A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데 그 A 회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뉴스에 맨날 오르락거리고요. 곧 관리 처분 될 거랍니다. 그러면 주식이 거의 휴지 조각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손상이 있는 거 아닌지 고려해서 그거를 장부에 반영하자라는 의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습니까? 자, 생소한 내용이지만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 번 똑같은 말이지만 또 한 번 잔소리합니다. 세법 회계학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특히나 전산세무 1급은 시험 칠 때 굉장히 생소한 지문이 많이 등장하는 편이야. 괜찮아. 흔들리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딱딱 자신감 있게 답 찾고 넘어가면 되는 거다. 아시겠죠? 자, 문제 3번 봅시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그 건물을 철거할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은 건물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틀렸다 그죠? 토지지 뭐. 우리가 공장 지으려고 허름한 건물이 있는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건물 사자마자 그 허름한 건물 바로 부숴버렸다 이겁니다. 왜? 우리는 거기에다가 공장 지을 거니까. 그러면 비록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산 거지만 그 금액을 전부 다 뭘로? 토지의 취득원가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름한 건물 부수는데 돈이 들었다고 당연히 그것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것도 배웠다고 그지? 그 허름한 건물 부수고 나니까 철근 같은 거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엿 바꾸어 먹었습니다. 돈 조금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취득 원가는 돈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옆 바꾸어 먹으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거는 취득 원가에서 차감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도 우리 배웠다. 그지? 그거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다 이거지. 건물 취득 원가가 아니고 토지 취득 원가로 기록한다. 정답 1번 되겠고요. 2, 3, 4 마저 분석해 볼게요.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그지? 3억 원짜리 토지를 공짜로 받았다. 돈 한 푼도 안 들었지만 3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취득원가 기록한다 이겁니다. 대변에 자산 수정이익 뭐 이런 걸로 처리하면 되고. 됐죠? 그 말이다. 3, 4번은요. 또 생소한 지문입니다. 출제하는 분이 유형자산 취득원가 요 내용을 묻고 싶었는데 이제 나머지 지문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규정을 그냥 따박따박 따와가지고 소개하는 게 제일 속 편하다 그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 보면 이러한 규정도 있더랍니다. 그래서 요 3번, 4번도 맞는 지문이다. 말씀드렸어. 이런 낯선 지문 나와도 답 찾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우리가 이미 중요한 키포인트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3, 4번 싱거운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나 볼게요.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않는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취득이 끝나고 나서 사용하는 단계에서 뭔가가 드는 지출이라면 그거는 취득원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한 소리다. 그지?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기는 있답니다. 광고 선전 비용을 은근슬쩍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몰래 넣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지. 뭐 실무에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규정에서 딱 못 받고 있다 이겁니다. 신고했다 그지? 뭐 어쨌든 이런 지문도 나왔네요. 됐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형자산 상각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할 수 없다. 그죠? 2번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5%를 원칙으로 한다. 아니다. 그죠? 0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정답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다. 3, 4번 분석해 볼까요? 3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다 그죠? 4번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 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에 기초한다. 당연한 소리다. 그죠? 무형자산의 상각이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나 어쨌든 뭐 가지고 합니까? 애당초 취득원가 가지고 계산한다 이겁니다. 건물을 샀는데 1억 원 주고 샀는데 갑자기 옆에 지하철역이 뚫려가지고 건물값이 2억, 3억이 되었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은 애당초 취득했던 1억 원 가지고 뭐 정액법이든 정률법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죠?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문제 5번 봅시다. 다음의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잘못된 것은 1번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의 목적과 관련되어야 하는데 관련성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 맞는 말이겠다. 그죠? 목적 적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요 질적 특성이다. 그지? 목적 적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는 3가지더라 이겁니다.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2번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자,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 세 가지였고, 신뢰성의 구성 요소 세 가지였다, 그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 요소였고, 지금 2번 지문은 그 중에서 중립성에 대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3번, 정보 제공의 적시성을 추구하는 목적 적합성과 정보의 신뢰성이 이 두 가지가 주요 질적 특성인데, 상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시성을 우선해라. 틀렸다 그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가 상충될 때는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 처리 규정을 보면 그 중에서 목적 적합성이 조금 우선시되는 규정도 있었고, 신뢰성이 우선되는 규정도 있더라. 뭐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반드시 해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다. 됐습니까?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 지문은 뭐였나요? 봅시다. 낙서 좀 지우고. 질적 특성을 갖춘 회계 정보일지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정보의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다. 그죠? 제약 조건에서 비용과 효익의 대비라는 내용 공부했습니다. 아무리 유용한 정보를 하더라도 그 정보를 산출하는데 비용이 너무 크다면, 효익보다 비용이 너무 크다면 그 정보는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지웁니다. 정답 3번. 문제 6번 봅시다. 주식회사 가나는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며 기말 제공품의 원가 평가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다. 선입선출법요. 단기 원가 계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기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평가에 적용할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얼마일까? 단 생산 과정 중 감손이나 공손 등 물량 손실은 없다. 됐죠? 선입선출법입니다. 자료 봅시다. 자, 분석할까요? 제공품의 물량 흐름 봅니다. 자, 기초 제공품 200개고요. 착수 1800개. 자, 완성 1600개다. 그지? 그러면 1600 중에서 200개는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거고, 기초 제공품 완성도는 20%였어. 나머지 1400개는 올해 착수분이 완성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400개고 완성도는 50%다. 됐습니까? 자, 파이프라인 그립니다. 20%, 50%. 자, 200개는 20%에서 출발했고 14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 4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50%에서 멈추었어. 자, 재료비, 가공비. 자, 14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 200개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몰빵으로 투입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미 투입을 받았고 올해는 하나도 받은 거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공비는요. 20%부터 출발해서 완성되었으니까 200개 곱하기 80%, 28, 16, 160개라고 적으면 되겠고,
기말제용품요. 400개. 공정 초기에 재료가 몰빵으로 투입되니까 400개 곱하기 100%, 400이라고 적고 가공비는 400개 곱하기 50%, 200개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1800개, 가공비는 계산해야 되겠네. 자, 160 플러스 1400 플러스 200 하면은 1760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 계산했고요. 자, 배분 대상 원가, 선입선출법은 올해 투입한 원가만 배분한다 그지? 완성품 환산량도 올해 작업한 것만 가지고 구했으니까. 자, 가공비가 기초제공품에 대해서 재료비, 가공비 있지만 이거는 작년도 기초제공품 원가니까 올해 배분할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요거는 전부 무조건 올해 완성된 원가로 그냥 바로 넣으면 돼. 배분 대상 원가는 단기 발생 원가 요것만 고려하면 된다. 재료비는 31만 5천 원, 가공비는 35만 2천 원이다.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요. 재료비는 315000 나누기 1800 하면은 175. 가공비는 352000 나누기 1760 하면은 2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75, 200이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7번. 주식회사 서울은 다음과 같이 결합공정과 추가가공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며 분리점에서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각 공정의 기초 및 기말제공품이 없는 경우 제품 값에 배부될 결합원가는 얼마일까?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순실현 가능 가치로 순실현 가능 가치로 결합원가를 안분하자. 자, 결합 공정에서는 원재료를 투입하여 값을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했고요. 결합원가는 총 5만 원이었다. 자, 5만 원 이렇게 들었고요. 분리점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눠진답니다. 값을 이렇게 이제 5만 원을 안분해야 되는데 뭘로? 순실현 가능 가치로 안분한다 이겁니다. 자, 제품값은 27,000원에 판매되고 제품을은 추가 가공 거쳐서 병으로 판매된답니다. 그러면 값은 27,000원 자체가 바로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을은 추가 가공 거쳐서 판매된답니다. 추가 가공 거쳐서 병이 생산되었고 추가 가공 원가는 총 2만 원 들었답니다. 2만 원 돈 들여가지고 추가 가공하면은 병은 7만 원에 팔아먹는 됩니다. 그러면 순실현 가능 가치 얼마입니까? 7만 원에 팔 건데 2만 원 더 들여야 되니까 7만 원 빼기 2만 원, 5만 원이 을의 순실현 가능 가치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갑을에 이제 5만 원 요거를 안분해야 되는데 27,000원과 5만 원의 비율을 가지고 안분하면 된다 이겁니다. 요게 순실현 가능 가치법이다. 너무 쉽다 그지? 그래서 변수 하나 끼워 넣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안분하는 게 일반적인 문제인데 너무 쉽다고 생각했나 봐. 하나 변수를 끼워 넣었다. 추가 가공 과정에서 부산물 정이라는 것이 또 생산되었대. 병 만드는 과정에서 정이라는 것이 생겼답니다. 정은 3,000원에 즉시 판매할 수 있고요. 부산물은 생산 시점에 순실현 가능 가치로 인식한답니다. 이런 내용 우리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지, 그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요 비율을 안분해가지고 답을 찾던가 아니면 요거까지 내 나름대로 고려해가지고 답을 찾고 넘어가면 되겠지 뭐. 됐습니까?
자, 이왕 이렇게 소개되었으니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이라는 것이 부산물이랍니다. 을 추가 가공해서 병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게 요런 게 톡 튀어나와 가지고 3,000원 주고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자, 우리 법인세 공부할 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공부할 때 부산물이라는 개념 제가 소개해 드렸을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부산물의 의미는 뭐라고요? 작업 폐물과 거의 유사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뭔가가 찌꺼기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좀 팔아먹으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푼돈이지만 돈이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 가구 만드는 회사인데요. 목재 작업하다 보니까 톱밥이 나왔답니다. 톱밥을 좀 팔아먹었대요. 푼돈이겠지만 돈이 좀 들어왔어. 그런 게 작업 폐물이잖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원가는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작업 폐물이 생기면 돈이 오히려 들어오니까 그 금액은 원가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개념이 부산물이야. 자, 을에서 병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뭔가 찌꺼기가 나왔거든요. 그 찌꺼기, 정이라는 찌꺼기가 나와서 팔아먹으니까 3,000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작업 폐물과 부산물은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요. 굳이 차이점을 정리한다면 작업 폐물은 작업 과정 초기에 등장한답니다. 그와 달리 부산물은 작업이 거의 끝났을 때 완성된 제품이 거의 튀어나오는 시기와 동시에 거의 끝 무렵에 이렇게 나오는 찌꺼기를 부산물이라고 부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산물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그 실질에 따라서 그냥 하세요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산물이 작업 종료 시점보다 조금 앞에 나와가지고 작업 폐물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면 작업 폐물처럼 원가에서 차감하고 제품처럼 거의 작업 끝 단계에서 나왔다라고 본다면 제품 팔면은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하잖아, 그지?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니까 매출이 아니고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잡이익 같은 걸로 그냥 처리하세요라고 그 실질에 따라서 그냥 처리하십시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실무에서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겠다 안 치겠다 굉장히 장난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법인세 계산할 때는 세금 계산할 때는 그런 거 장난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실제로 내가 의도하에 했던 주산물이랑 부산물이랑 구분이 좀 모호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냥 부산물 매출도 수입 금액으로 포함시키자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하자라고 딱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다 이겁니다. 세금 계산하는 거니까 그죠? 그때 등장했던 부산물 개념을 하나 끼워 넣었다. 자, 부산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원가 차감도 되고 잡익이라는 수익으로 처리해도 되고 기업이 실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부산물은 생산 시점에 순실현 가치로 인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네요. 무슨 의미냐면 원가에서 차감하기로 한다라는 의미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을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7만원 빼기 2만원, 5만원인 줄 알았는데 3,000원이라고 돈이 들어왔잖아, 그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원가 차감도 되는데 이 회사는 원가 차감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3,000원만큼 원가가 차감되었으니까 추가 가공 원가가 2만원이 아니고 17,000원만 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을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7만원 빼기 2만원에서 다시 3,000원을 플러스하는 거야. 그러니까 2만원을 빼지 말고 2만원에서 3,000원이 차감된 17,000원을 차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5만원이 아니고 5만원보다 3,000원 증가한 53,000원이라는 금액이 순실현 가능 가치로 도출될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갑을을 5만 원을 배분할 때 갑을에 대해서
을을 5만 원이 아니고 3천 원 플러스 된 5만 3천 원으로 안분하자라는 것이 이 문제의 결론이다. 됐죠? 또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부산물이라는 거 이렇게도 처리할 수 있고 저렇게도 처리할 수 있잖아. 뭐 그런 부분을 굳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문제를 낸 거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어쨌든 결론 냅시다. 그러면 5만 원에 대해서 지금 갑에 안분되는 금액을 묻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적을까요? 5만 원 곱하기 27,000원 플러스 53,000원. 이거를 분모로 하고 분자를 27,000원으로 해서 요 금액을 갑으로 안분하자. 자, 27,000원 플러스 53,000원 하면 8만 원 되고요. 27,000원을 분자로 하면 0.3375라는 비율 계산되고 곱하기 5만 하면 금액 16875라고 계산될 것입니다. 16875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거래요. 됐습니까? 자, 부산물이라는 변수 끼워 넣은 문제 한번 풀어보았다. 지웁니다. 문제 8번. 원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의 발생 형태에 따라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로 분류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원가의 발생 형태에 따라서는 어떻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는 걸로 분류할 수 있고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는 뭐에 따라 분류한 겁니까? 발생 형태가 아니고 원가 행태에 따라 분류한 거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쑥 지나가면 안 되겠다, 그죠? 이런 부분까지 맞는지 잘 체크해서 판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2, 3, 4 확인할게요. 2번 매몰 원가는 대표적인 비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그죠? 3번 회피 가능 원가란 의사결정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원가로 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그죠? 회피 가능.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없앨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지? 관련 원가에 해당할 거다. 4번 직접 제조 경비가 없는 경우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의 합이다. 그죠?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9번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단기 총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일까? 자, 원가의 흐름 문제다. 그죠? 제공품, 제품 둘 다 자산이다. 그죠?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왼쪽에 적힌다. 기초제공품 23,000원, 기초제품 25,000원, 매출원가 55만원, 기말 제공품 2만원, 기말 제품 41,000원. 자, 동그라미 금액, 단기 제품 제조원가다. 그지? 55만원 플러스 41,000원에서 25,000원 빼면 566000 나옵니다. 566000. 자, 566000 플러스 2만원 하면은
586000 나오고 거기서 23,000원 빼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톡 튀어나온다. 그치? 563000.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표준 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 원가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차이 중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차이는 예산 차이와 조업도 차이로 분석한다. 그죠? 2번.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차이 중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차이는 소비 차이와 능률 차이로 분석한다. 그죠? 1, 2번 맞고요. 3번. 투입량 기준 예산이란 어쩌고 저쩌고. 산출량 기준 변동 예산은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말이 나왔다고 그죠? 한글로 번역하는 거 더 어려운 것 같아. 자, 3, 4번 지문 분석해 봅시다. 자, 변동 제조 원가 차이 분석. 자, 원가 발생액.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자, AP, AQ, 이게 실제 발생액이고, SP, AQ, 이게 중간에 끼어들 거고, 그 다음에 표준 원가는 SP, SQ,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실제, 이게 표준.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자, 실제 금액이 있을 거고, 줄을 칠까? 실제 금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산 금액이 있을 거고.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조업도에 비례해가지고 발생하는 원가가 아니니까, SP, 이렇게 분석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죠? 애당초부터 딱 고정 금액으로 예산 금액이 있을 거고, 자, 예산 금액이 고정 금액인데, 조금 아래쪽에 적을까?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자, 여기 실제 금액이 있고, 여기 예산 금액, 고정 금액이 있다 이겁니다. 예산액을 다시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된답니다. 예산을 짤 때, 고정 금액을 짤 때 사용했던 기준 조업들한 게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 금액을 기준 조업도로 나누면 SP라는 개념이 도출될 수 있을 거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리고 요 SP 가지고, 자, 애당초 예산 금액이 딱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생산량이 많다면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 개념이에요. 요 조업도 차이였다. 그 조업도 차이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거다, 그지? 자, 실제 생산량에 따라서 SP라는 것이 도출됐을 때 여기서 실제 생산량을 곱했을 때 요 금액이 나왔을 거야.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하면 요 조업도 차이라는 것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고정 제조 간접비의 차이 분석이었다.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를 예산 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개 차이는 뭐였습니까? 요거 차이를 소비 차이라고 불렀고, 요거를 능률 차이라고 불렀다. 됐죠? 이렇게 보았고요. 자, 3, 4번 우리 한글로 번역한 요 내용이 지금 출제되었거든요.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볼게요. 자, 투입량 기준 예산이란 제조 간접 원가 자체를 관리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금액을 의미한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요거요. AQ가 뭡니까? 투입량이잖아. 어이? 그죠? 실제 투입 원가, 투입량, 투입 시간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 간접 변동 제조 간접비가 직접 노무 시간에 기준해서 발생한다라고 본다면 요 AQ가 실제
발생한 실제 투입한 직접 노동 시간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요 AQ 가지고 분석하는 요 소비 차이는 제조간접원가 자체를 관리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금액을 의미한답니다. 말 되겠지. AQ를 딱 고정시켜 놓고 AP, SP 가지고 분석하는 거니까. 자, 산출량 기준 변동 예산은 요걸 말한답니다. SQ. 이거 뭘 의미합니까? 실제 생산량, 산출량의 허용된 투입 시간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건 한 개 만드는데 40시간이라는 노동 시간이 들어야 된답니다. 40시간이 들어야 되는데 한 개당 예를 들어서 300개를 생산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40 곱하기 300 해가지고 12,000시간이라는 거를 뭘로? SQ로 봐가지고 차이 분석을 하더라 이겁니다. 맞죠? 우리 이렇게 분석했잖아. 그래서 요 SQ라는 거는 생산량에다가 뭐 실제 한 개당 투입해야 되는 노동 시간을 반영한 금액이 SQ이기 때문에 요 40이라는 걸 뭘 의미한다고?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직접 노동 시간이 투입되었을 때의 요 시간이 40시간이잖아. 만약에 한 개당 40시간만 투입되면 되는데 한 개당 50시간 투입됐다 하더라도 뭐 40시간 요거 가지고 SQ를 잡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산출량 기준 변동 예산, 즉 SQ라는 개념은 노동시간 관리와 무관하게 제조간접원가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노동시간도 제대로 관리가 된 상태에서의 분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말 됩니까?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것이다. 됐죠? 별 개념은 아닌데, 그지? AQ, SQ를 뭐 투입량 기준 예산, 산출량 기준 변동 예산이라고 뭐 번역하는 순간 뭐 이상한 요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거지. 별거 아니죠. 그래서 영문으로 다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아.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지문이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됐죠? 그리고 참고로 고정원가 계산에서는요. 요 예산액이 뭡니까? 뭐 AQ, SQ 이런 거 가지고 예산액을 지금 도출하는 게 아니거든.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그 성격상 조업도에 비례해 가지고 뭐 도출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변동 제조간접원가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정 제조간접원가에서는 투입량 기준이랑 산출량 기준이랑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잡힌다라고 보아야 된다. 됐죠? 조금 부연해서 그 부분까지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지울게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넘어갑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험료, 자, 틀린 거요. 보험료세 공제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연간 지출액 100만 원 한도로 15%를 공제한답니다. 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100만 원 한도로 공제된다, 그지? 그런데 이율 자체는 우리가 시시콜콜 아니었는데 등장했네요. 요까지만 일단 판단하고 넘어가야 되겠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공제 대상 지출액만 정확하게 입력해주면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자동 계산하니까 신경을 별로 안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이율을 이렇게 묻는 문제가 가끔 등장하거든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보의, 교, 기 네 가지가 특별세 공제잖아, 그지? 대부분의 공제 항목들이 제일 많이 월급쟁이들이 제일 많이 실제 적용되는 한계세율인 15%가 세액공제로 적용된답니다. 대부분은 15% 율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딱 하나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15%가 아니고 12%가 적용된답니다. 그런데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인 반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별개로 또 공제되잖아요. 그지? 그거는 12%가 아니고 15%가 맞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 지문은 맞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세법 문제에서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 뭐 몇 프로인지 그 묻는 문제, 뭐 12%인지 15%인지 너 아니 묻는 문제, 고급, 중급, 학급으로 보면 학급에 속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학급 문제도 가끔 출제가 돼. 뭐 할 수 없지 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일단 판단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런 지문 한두 개 헷갈려가지고 막 문제가 틀리든지 좀 불안하다. 괜찮아. 불안하지 마. 좋지 않은 문제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문제는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 틀렸다고 불안하지 말고 제가 강조드렸던 포인트만 딱딱 강조해서 실력을 딱 쌓으면 돼. 됐습니다. 자, 2번, 3번, 4번 판단해 봅시다. 빨리. 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아예 공제 안 되는 게 아니고 표준세액공제라는 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얼마요? 13만 원이잖아. 연 13만 원. 근데 그걸 12만 원으로 고쳐가지고 2번이 틀린 지문이래. 그래서 정답은 2번. 부끄럽습니다. 이런 문제.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아시겠죠? 12만 원 아니고 14만 원이야. 아시겠죠? 이런 문제. 도태돼야 돼. 됐어. 어쨌든 출제됐으니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3, 4번 마저 볼까? 3번 국내 소재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에 한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한다. 그죠? 해외에서 의료비 쓴 거 뭐 예쁩니까? 원정 출산 예쁘다 안 예쁘다? 안 예쁘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국내 병원에서 쓴 거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4번 초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아니다. 그죠? 중고등학교 교복비다 이겁니다. 초등학교에서 교복 입는 거는 사립 초등학교잖아. 그지? 그거는 공제 안 된다. 됐습니다. 문제 12번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항목은 어느 것인가? 1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가사용 물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이니까 매입세액 불공제다. 그지? 공제되는 항목을 찾는 겁니다. 자, 2번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취득 관련 매입세액. 무슨 의미입니까? 이겁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야. 그지? 그런데 택시 운수업하는 택시 회사에서 승용차 구입했다 이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택시 회사는 승용차 가지고 먹고 살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승용차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니고 회사 업무에 필요한 당연한 비용이므로 매입세 공제 해주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택시 회사에서 사업에 택시로 쓸 그 승용차를 구입했다면 그거는 매입세 공제 해주어야 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매입세 공제 해줘야 되는 거는 2번이 되겠다. 3, 4 마저 확인합니다. 공장 부지용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 뭡니까? 토지 구입하고 이제 돌을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회사에 돌 좀 치워주세요라고 시켰다 이겁니다. 그럼 인력회사에서 100만 원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세금계산서 준다 이거지. 자, 우리는 세금계산서 보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적혀 있거든. 110만 원 돈 줍니다. 그러면 거기 적혀 있는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지. 왜? 그 부분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므로, 즉 회계 처리를 비용이 아니고 토지라는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4번 거래처에 선물할 상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이 뭡니까? 접대비 관련 지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문제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서화 골동품 양도가액의 합계가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한다. 틀렸다 이겁니다. 뭡니까? 1년 동안 합계가 6천만 원 넘는 거 그게 아니고 한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일 때 과세한다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당으로 돼야 되는데 1년 동안 합계가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고요. 정답 1번. 자, 2번. 골동품의 경우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것에 한정한답니다. 이런 규정 우리가 공부한 적 없다 그지?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세법 규정을 보면 이런 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골동품이라고 하는 거는 100년 넘어야 되는데. 3번.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한다. 이거는 배웠다 그죠? 박물관, 미술관에 양도하는 거니까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비과세한다 이거지. 4번.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제외한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죽고 나면 과세되고 살아있으면 과세 안 한다. 그렇게 정리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그래서 생소한 지문 2번 지문이 있었지만 1번 지문은 정확하게 읽어본다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문제 14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해당 법인은 제조업이 주업이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해당 사업연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됐죠? 자, 틀린 거 찾습니다. 1번. 해당 법인에서 2019년 1월 1일에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했다면 정액법으로 5년간 강제 상각한다. 맞죠? 2번. 업무 사용 비율이 100%이라면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인 경우에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없다. 아니죠, 그죠?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우리 세무조정했다, 그죠? 1단계는 5년 정액법, 2단계는 업무 사용 비율이 몇 %인지, 3단계가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 넘는지,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지고 세무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사용 비율 100%를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까지밖에 인정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2번 지분 틀렸고요. 정답 2번. 자, 3, 4번 지분 마저 확인합시다. 3번. 해당 사업연도에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 원, 12개월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업무 사용 비율이 100%인 걸로 인정해 준다. 그죠? 그 다음 4번 지문은 뭐였습니까? 해당 사업연도에, 자, 낙서 좀 지우고, 자,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1,00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면 200만 원은 해당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2월에서 송금 산입한다. 이것도 맞다, 그지? 자, 3단계가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다라는 것이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바로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3단계 연장선상에서 감가상각비뿐만 아니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1년에 800만 원을 한도로 한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었다. 됐습니다. 문제 15번 봅시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물납하는 경우. 물납 뭡니까? 나라에 세금 내는 겁니다. 어차피 나라에 내는 세금이니까 이거는 굳이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뭘 찾아라고요?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찾아라. 2번. 경매, 수용, 현물 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뭡니까? 이거 실질 공급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재화의 실질 공급에 해당하므로 요거는
과세 대상이 맞다. 재화를 실질 공급하는 거는 돈 주고 파는 매매 거래, 자산끼리 교환하는 교환 거래,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동그라미 2번 지분 기본적으로 재화의 실질 공급이 맞고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원칙적으로 경매의 경우 재화의 실질 공급이 바로 과세 대상이 맞는데 법에 따라서 나라에서 진행하는 강제 경매, 공매 이런 거라면 어차피 나라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굳이 과세 대상으로 규정해봤자 실익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특례 규정으로 다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가끔 질문합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경매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실질 공급이라고 해놓고 왜 다시 이것도 다른 소리 합니까? 라고 가끔 질문합니다. 세법 규정이 현재 그렇게 돼 있어. 재화의 실질 공급에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라고 일단 원칙적 규정 딱 해놓고요. 뒷부분에 가서 이런 게 원칙이지만 세법을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실익이 없으니까 재화의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다시 규정하고 있더라 이거지. 됐습니까? 자, 4번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로 소유권을 넘기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과세 대상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됐지요? 지금까지 제 86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